일론 머스크는 올해 7월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xAI가 짓고 있는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2의 사진인데 머스크는 값비싼 GPU도 아닌 케이블을 뜬금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xAI,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렉을 나란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으로 있는 케이블이 눈에 띌 것입니다. 네, 바로 보라색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 하나의 가격은 $500까지 합니다. 7m짜리 케이블 하나가 무려 70만 원이 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사진에 보이는 이 보라색 케이블들을 만드는 회사가 단 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는 지난 1년간 300%, 지난 5년간 1300%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크리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인프라 르네상스. 두 번째, 보라색 케이블 속에 숨어있는 과학. 세 번째, 주가가 올해 이미 3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리도 주식을 매수한 이유입니다.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산업의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털 A16Z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구글과 시스코의 임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인프라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인프라가 다시 섹시해졌다.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The good news is infrastructure is sexy again, so that's kind of cool. This is like the combination of the build out of the internet, the space race, and the Manhattan Project all put into one, where there's a geopolitical implication of it, there's an economic implication, there's a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 and then there's just a speed implication that's pretty profound. I mean, I think it's easy to say. I've seen nothing like this. I'm fairly certain no one's seen anything like this. The internet in the late 90s, early 2000s was big, and we felt like, oh my gosh, can't believe the build out, the rate. This makes it, I mean, 10x is an understatement. It's 100x what the internet was. 한동안 섹시한 산업이라 하면 팔란티어, 세일스포스, 스트라이프 같은 앱, 플랫폼, 소비자 서비스가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다시 케이블, 칩, 전력, 냉각 시스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바로 돈입니다. 사실 역사 속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렌체에서 예술이 폭발적으로 꽃피운 건 단순히 예술가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엔 메디치 가문이라는 금융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은행 네트워크를 세우고 교황청의 회계까지 맡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보티첼리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한 것이죠. AI 인프라의 구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엔 메디치 대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같은 기술 제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 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아폴로 달 착륙 프로그램 전체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항상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AI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벤슨 황은 올해 8월 2030년까지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자본이 총 3에서 4트릴리언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숫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10월 22일 골드만삭스는 AI는 버블인가라는 보고서를 내며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2030년까지 4트릴리언이라는 예측을 내놓습니다. 젠슨 황의 예측이 드디어 월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AUM22의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 투자회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75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것이며 구축 비용이 7트릴리언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풀어보자면 인류는 지금 모든 것을 바꿔버릴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AI 인프라 구축 역시 막대한 자본, 혁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르네상스의 물결을 가장 먼저 탄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젠슨 황은 사실 이 물결을 탄 것만 아니라 이 물결을 만들어낸 AI의 대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수많은 산업과 기업들을 재조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AI 데이터 센터의 모습입니다. 캐터필러, 롤스로이스가 디젤 가스 발전기를 만들고 슈나이더, 버디프, 이튼이 파워를 다루는 스위치 기어를 만들고 시스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네트워킹을 만들며 델과 HP가 렉을 제조합니다. 몇 년 동안 AI의 병목은 GPU였지만 병목은 이미 연산해서 네트워킹, 에너지,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뇌에 비유하자면 GPU는 전두엽, 생각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영역이고 메모리는 해마, 과거의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은 시냅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AI 시냅스, 네트워킹입니다. AI 네트워킹 산업의 성장 속도는 엔비디아의 수치가 가장 잘 보여줍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중 저 연한 초록색이 네트워킹 매출인데 아직 GPU에 비하면 작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지난 분기 네트워킹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98%,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하며 독립 부문으로 분리된다면 전 세계 AI 매출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트워킹에 관해 구글 AI 부사장이 이야기한 것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as you have data centers that are being built farther and farther apart, one, there's going to be a huge demand for scale-up networking so that you can have a rack that gets more and more networking for scale-up. The second is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demand for scale-out where you have multiple racks and clusters that need to get connected together. So it seems to me that networking is also going to get reinvented in a fairly significant way. So what are the leading signs that you're seeing and the signals that you're seeing on the direction networking is going to take? Yeah, networking is going to need a transformation for certain. In other words, the amount of bandwidth that's needed at scale within a building is just astounding. I mean, and it's going up. The network is becoming a primary bottleneck, which is scary. So more bandwidth translates directly to more performance. 저는 네트워킹이 메모리와 에너지와 함께 앞으로 2, 3년 동안 가장 수혜받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도 아니고 네트워킹 공용 기업인 브로드컴도 아닙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기업, 크리도 테크놀로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는 와이파이나 5G 같은 무선 기술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속도와 안정성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물리적 매개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구리 케이블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구리는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물리적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전자가 구리를 통과하면서 구리 원자와 충돌해 열로 손실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스킨 에펙트로 나타납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는 구리의 표면으로만 흐르고 결국 전체의 단면적 대비 실제로 전자가 흐르는 면적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케이블을 두껍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두꺼워진 케이블이 공기 흐름을 막아 냉각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 냉각이 어느 정도로 중요해졌는지는 냉각 시스템 1위 기업 버리브의 주가가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AI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은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두꺼운 구리 케이블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또한 구리 케이블은 보통 절연된 두 가닥의 구리선이 서로 꼬여있는 트윈엑스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계지만 동시에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류가 선을 따라 흐를 때는 물처럼 단순히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아주 작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죠. 이 전기장은 전하를 저장하려는 성질, 캐파시턴스를 만들고 자기장은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성질, 인덕턴스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합쳐져서 신호가 케이블을 얼마나 잘 통과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케이블 간의 임피던스가 완벽히 맞지 않으면 신호의 일부가 되돌아와 반사되어 버린다는 점이죠. 이렇게 반사된 신호가 원래의 신호와 섞이면 왜곡이 생기고 그게 심해지면 결국 closed eye라는 즉 신호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고속 케이블에는 트윈엑스 쌍이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4개에서 8개의 가닥이 있습니다. 이때 각 선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며 신호 간 간섭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려면 신호의 주파수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구리 케이블은 3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감쇄, 신호가 멀리 갈수록 약해지고 분산, 신호의 모양이 퍼져 흐릿해지며 크로스톡, 옆선의 신호와 서로 섞이게 됩니다. 결국 구리 케이블은 거리와 속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 셈입니다. 다음은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는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덕분에 긴 거리에서도 초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하죠. 지구외저에 깔린 광섬유 케이블들 덕분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속 케이블의 문제점은 비싸고 전력을 많이 먹으며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구리의 10배에서 20배이며 400G 기준 트랜시버 하나만 해도 4에서 8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구리는 길의 한계가 명확하고 광섬유는 비용과 효율이 문제인 것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구리는 1m 길이에서 100G 속도가 가능하지만 5m가 되면 25G가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7m 이하의 짧은 거리에서 비싼 광섬유를 쓰는 건 비용 대비 전력 효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이 차트에서 표현한 오버킬 존입니다. 구리를 쓰기도 광섬유를 쓰기도 애매한 구간이죠. 바로 이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기술이 오늘의 주제 AC, Active Electrical Cable입니다. AC는 이름 그대로 능동적인 구리 케이블입니다. 구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리타이머 칩이 들어있어 신호를 실시간으로 증폭하고 정화하며 최대 7m 거리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섬유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절반만 사용하여 가용성이 무려 1000배 높습니다. 여기서 가용성이란 시스템이 오작동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가용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달리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단 하나의 네트워킹 장애도 치명적입니다. 링크 플랩이라 불리는 이 장애는 수천 개의 GPU가 한순간에 멈추게 하고 몇 시간의 다운타임을 일으켜 그 비용이 엄청난 것이죠. 아까의 보라색 케이블 기억나시죠? 링크 플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 케이블의 이름은 Zero Flap AC입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은 다음입니다. 7m 거리 이하에서 AC는 비용, 전력 효율성, 가용성 모든 면에 있어 그냥 구리 케이블과 광섬유에 비해 나은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AI 데이터 센터 렉 안에서 보라색 AC 케이블이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입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관점은 구리와 강속에서 AC로의 전환은 아직도 초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가 직접 말하길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여전히 AC로 바꾸는 중이며 하드웨어 특성상 과정이 조금 느리지만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에 대해 드디어 얘기할 시간입니다. 이 AC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 크리도입니다. 크리도는 2008년 마벨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SerDes, 즉 치과 칩을 연결하는 초고속 신호 기술의 IP를 라이선스하는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현 CEO인 빌 브래넌이 합류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구실 안에 머물던 기술을 시장으로 끌어내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SerDes IP를 기반으로 리타이머와 기어박스 등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초창기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시에는 AI 인프라 수요가 거의 없었고 초고속 신호 기술을 사용할 이유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2017년이었습니다. 테슬라가 AI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하면서 크리도의 SerDes를 채택한 것이죠. 이후 크리도는 새로운 발상을 합니다. SerDes 기술이 탑재된 리타이머 칩을 구리 케이블 양쪽 끝에 넣으면 구리 케이블로도 고속 장거리 전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AC, Active Electrical Cable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크리도의 기술력은 시장에 입증되었고 AI 붐이 시작되면서 AC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크리도의 매출 그래프가 잘 보여줍니다. 고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이죠. 하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 마켓 쉐어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 구도를 살펴봐야겠죠. 크리도의 주요 경쟁사로는 브로드컴, 마벨, 그리고 아스트라랩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스트라랩스는 저희가 전 영상에서 커버한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AC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시가총액 1.7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기업이며 마벨은 1995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베테랑 기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그 요인들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룡 기업들을 제치고 크리도가 AC 시장에서 무려 88%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바로 수직 통합과 시스템 레벨 설계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기업의 경쟁 우위 혹은 경제적 혜자를 분석하는 데 핵심입니다. 먼저 수직 통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통합은 제품 생산의 여러 단계를 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원재료, 부품, 제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업 안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 전략의 끝판왕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배터리, 칩, 슈퍼차저까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비용을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낮췄으며 동시에 품질은 높였습니다. 덕분에 혁신의 속도를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로는 이런 수직 통합을 하나하나 하면서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 정말 작은 부분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리도 역시 같은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AC의 핵심 기술인 SerDes IP를 직접 개발하고 그 기술이 탑재된 리타이머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하며 케이블 완제품까지 크리도 브랜딩 하에 직접 판매합니다. AC 시장에서 이렇게 완전한 수직 통합 체계를 갖춘 기업은 크리도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리타이머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칩만 팔고 케이블 조합과 판매는 다른 회사가 하게 됩니다. 경영진은 이런 구조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크리도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라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여러 벤더의 부품을 조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핵심 기술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책임지는 회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경쟁 우위, 시스템 레벨 설계입니다. 시스템 레벨 설계란 개별 부품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칩에서 보드, 엔비링크 스위치, 인터커넥트,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젠슨이 얘기하는 Extreme Co-Design,
즉 기초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크리도도 같은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데 칩 설계, 펌웨어 개발, 생산, 테스트,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외주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그 결과 가격 효율성을 높이고 신호 무결성과 가용성 측면에서도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직 통합과 시스템 레벨 설계, 이 두 가지가 바로 크리도가 공룡 기업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앞으로도 크리도가 이 입지를 계속 굳혀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직 통합과 시스템 레벨 설계에서 비롯되는 장점과 고객들과 쌓을 수 있는 신뢰는 계속 쌓이고 쌓여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크리도 주식을 매수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리도가 AC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계속된다 해도 AC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크게 성장한 AC 시장,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 단계 줌아웃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의 큰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는 세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Scale up, scale out, scale across. 오늘은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업입니다. 스케일 업은 한 렉의 크기를 키워 더 많은 서버와 GPU를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2025에서 메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메타의 ORv3 HPR 렉은 72개의 XPU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내년 3분기부터 설치될 ORW 렉은 144개의 XPU, 그리고 2027년에는 256개 이상의 XPU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7년에 나올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NVL 576에는 무려 576개의 GPU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한 렉에 1000개의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들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일업 트렌드가 AC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렉의 크기가 커지면 GPU 간의 간격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GPU 간의 연결이 단순 구리 케이블로 충분했지만 간격이 3m가 늘어나며 AC가 필요해진 것이죠. 참고로 광 케이블도 구리 케이블의 대안으로 쓰이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과 가용성 측면에서 AC가 낮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점점 AC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를 렉 상단의 top of rack 스위치에 연결할 때도 AC가 점점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렉 내부에서 AC의 사용량은 꾸준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케일 아웃입니다. 스케일 아웃은 렉과 렉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냉각 효율을 위해 렉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공기 냉각 방식에서는 공간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AI 연산은 훨씬 높은 밀도의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 더 많은 렉을 배치해야 합니다. 최근 액체 냉각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밀집 배치가 가능해졌고 그 과정에서 AC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렉 간 거리가 7m 이하로 줄어들면서 AC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결론적으로 AC는 커지고 있는 네트워킹 파이 중에서 수동 구리 케이블과 광 섬유의 파이를 조금씩 뺏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크리도가 기대된 이유는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크리도는 AC를 넘어서 PCI와 광 케이블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링크에 첨부한 제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 참고 바랍니다. 크리도의 밸류에이션은 최근 몇 분기 동안 쌓아온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선행 PR 기준 약 81배 수준으로 브로드컴의 36배, 마벨의 25배와 비교하면 다소 높습니다. 수치만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크리도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가장 강력한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몇 달 전부터 크리도를 지켜봤지만 주가가 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바람에 진입을 미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조정이 찾아왔고 회사의 펀더멘털을 다시 검토한 뒤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고 오히려 강해졌다고 판단해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음에도 크리도를 매수한 이유는 저희가 그리는 크리도의 미래에 비해 월가의 시각이 여전히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FY26 1분기 기준 크리도의 매출은 2억 2,3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31%, 전년 대비 274%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FY26 연간 예상치는 9억 6,500만 달러로 향후 분기별 평균 5% 성장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약 30% 상회한 흐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3분기 어닝콜이 있는데 저는 최근 엔비디아 블랙웰의 실적을 봤을 때 가이던스를 충분히 상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회사가 비싸다, 싸다를 단정하는 것은 단면적인 시각입니다.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현재 혹은 단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산된 한순간의 스냅샷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업의 가치는 정지화면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계속 변화하는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성장률, 기술력, 시장 점유율, 경쟁 구도, 경영진의 의사결정,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이러한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가며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싸다 비싸다를 말해주는 지표가 아니라 왜 이런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가를 묻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숫자보다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봅니다. 시장이 놓치고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재평가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투자와 기업 공부에 진심인 분들이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기업 분석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도 달아주세요.